911 신고 전화는 22시 14분에 접수되었다. 전화선 너머에는 여성이 있었다. 나중에 조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베트로바로 기재되었다. 교환원은 즉시 그녀가 말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숨이 가빴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말 사이에 긴 침묵이 있었다.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남편 마크가 계단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녹음에는 어느 순간 그녀가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흐느끼다가 세부 사항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발을 헛디뎠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그녀가 전화기에서 멀어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말하려고 애쓰는 동안 교환원은 표준 질문들을 했다.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있는지, 반응하는지. 하지만 안나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떨어졌다고만 반복했다. 배경에서는 텔레비전, 유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5분 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주소지로 출동했다.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여성은 충격 상태, 남성은 의식불명, 계단에서의 추락, 추정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의 불은 모두 켜져 있었다. 마크는 계단 아래에서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발견되었다. 의료진이 맥박을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목 부상과 머리 위치는 골절을 나타냈다.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부딪히고 즉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해 보였다. 계단에는 미끄러진 흔적도, 얼룩도, 먼지도 전혀 없었다. 나중에 도착한 수사관은 이것을 즉시 알아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난간을 살펴보고 손전등으로 모서리들을 비췄다. 조명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전구도 나가지 않았으며 계단의 카펫도 평평했다. 계단 아래에는 마크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놓아둔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떨어진 사람치고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렌즈에 다른 것이 포착되었다. 바닥에서 작은 유리 구슬들이 반짝였다. 10개 정도, 많지 않았다. 그것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조용히 걸레바디에 부딪혔다. 수사관이 몸을 굽혀 하나를 집어들었다. 투명하고 안에 파란 줄무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린이 놀이 세트에서 볼 수 있었다. 나중에 보고서에 짧은 문장이 추가되었다. 시신 근처 바닥에서 유리 구슬들이 발견됨. 출처 미확인. 안나는 근처에 서 있었고 창백했으며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사관이 집에 이 구슬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짜증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냥 공허함이었다. 의료진과 범죄 수사관들은 나중에 그녀의 상태가 이상했다고 말할 것이다. 히스테리도 눈물도 아닌 바로 차가운 마비 상태였다고. 이때 위층 2층 복되는 소년이 서 있었다. 그들의 입양아들 다닐이었다. 그는 말없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계단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려오지 않았다. 나중에 신문에서 그를 본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겁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집에는 3명이 있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입양 자녀. 추락 당시 여성은 부엌에 있었고 소년은 자기 방에 있었다. 검사가 끝나자 범죄 수사관들은 현장을 추가로 기록했다. 부엌에는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차, 옆에 펼쳐진 신문, 표지의 문구는 지역 뉴스였다. 거실에는 정돈된 질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조용히 끝난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다. 의료진이 시신을 옮겼고 집은 텅 비었다. 하지만 수사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계단을 바라보았다. 구슬들의 배치와 남자의 자세에서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 계산된 것 같았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사고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보고서에 새로운 수정사항이 추가되었다.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사망, 법의학적 검시 명령. 이 문구가 모든 것을 바꿨다. 베트로프 집은 경찰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발견된 유리 구슬들은 곧 수사관들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이끌 일련의 사건들의 첫 실마리가 되었다. 나중에 한 경찰관은 인터뷰에서 말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이 작은 것들이 우리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었고 우연은 점차 의도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리고 겉보기에 행복한 가족, 안나, 마크, 그리고 그들의 입양아들, 은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다. 안나와 마크 베트로프는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평범한 사람들, 과도함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 살았고 모든 것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기시켰다. 그들의 집에는 우연한 물건이 없었다. 모든 선반이 깔끔하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다. 마크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쳤고 안나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그들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다. 그들은 예리한 감각을 찾지 않고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한 걸음씩 차분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은 수년간 아픈 주제로 남아 있었다. 8년간의 시도, 상담, 검사, 클리닉 모두 헛수고였다. 매번 희망의 주기는 같은 실망으로 끝났다. 안나는 나중에 지인들에게 가장 힘든 날은 병원 방문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야 했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크는 그녀와 달리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단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때때로 학교에 남아 학생들의 올림피아드를 도왔다. 안나는 이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행간을 통해 이해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입양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거의 고통스럽게 성숙했다. 안나는 포럼을 읽고 같은 길을 걸은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 마크는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하며 그가 말했듯이 특별한 성격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가 점점 더 자신 안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그는 동의했다. 보호기관에 있는 그들의 서류는 완벽해 보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안정적인 수입, 자가주택, 긍정적인 심리 테스트, 높은 수준의 책임감. 위원회는 거부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부부는 환상 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에게 집과 돌봄을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보호기관의 심리학자는 결론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까지 했다. 부부는 정서적 성숙도와 적응 준비를 보여준다. 동기 수준, 높음. 가족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며 결혼은 조화롭다. 이 결론은 사실상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불과 2달 후 그들은 첫 만남을 갖도록 예정되었다. 봄 초에 그들은 다닐이라는 이름의 소년을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9살, 조용하고 차분하며 약간 내성적이었다. 첫 만남은 보육원의 방에서 진행되었다. 리놀륨, 색바랜 장난감, 그리고 값싼 비누 냄새가 나는 표준적인 공간이었다. 마크는 즉시 어색함을 느꼈다. 반면 안나는 마치 살아난 것 같았다. 그녀는 과일 봉지와 보드게임을 가져왔다. 다닐은 거의 말하지 않았고 단지 주에 깊게 바라보기만 했다. 마크를 그리고 안나를. 이 만남 후 그들은 여러 번 더 방문했다. 때로는 그냥 영역을 산책하고 때로는 보육교사와 차를 마셨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육원의 심리학자는 관찰하고 메모를 하며 접촉의 역동성을 기록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단일은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더 자주 미소 지었다. 나중에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정서적 양립성, 긍정적. 소녀는 안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마크를 권위자로 인식한다. 절차는 3달간 지속되었다. 그 후 베트로프 부부는 입양에 대한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다. 몇 주 후 법원은 결정을 내렸다. 신청을 승인한다. 이 순간부터 가족은 완전해졌다. 그들 자신이 나중에 말했듯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한 것처럼 준비했다. 단일의 방은 깔끔하게 꾸며졌다. 새 책상, 밝은 침대보가 있는 침대, 풍경 포스터, 창턱에 쌓인 책들. 안나는 친구에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마크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카메라를 사서 모든 것을 찍기 시작했다. 첫 산책, 아침 식사, 여행.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모든 순간을 보존하고 싶어 했다. 처음 몇 달은 이상적으로 보였다. 이웃들은 그들이 함께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보았고 마크가 자전거를 굴리고 안나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1년 후 같은 집이 밤 10시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장식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에 대한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구원처럼 보였던 것이 점차 두려움의 원천으로 변했다. 모든 것은 그때 아무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작은 것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수사관이 말하듯이 바로 그 안에 이상적인 가족의 외관 뒤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첫 신호가 이미 있었다. 베트로프 부부가 신청서와 함께 받은 보육원 문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공식 특성은 그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문구로 시작되었다. 차분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고독을 선호함, 학업 성취도 만족스러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은 기록되지 않음, 관심사 항목에는 독서, 보드게임, 퍼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나가 특히 마음에 들어 했던 문구는 과도한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이었다. 그녀의 이해로는 이것은 소년이 변덕스럽지 않고 문제가 없으며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착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찾고 있던 이미지와 일치했다. 그들은 매번 움직임을 설명할 필요 없이 단지 안정성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차분하고 가정적인 사람을 꿈꿨다. 마크는 특히 만족했다. 그는 입양이 혼란을 가져올까봐 항상 두려워했다. 하지만 문서들은 확신시켰다. 단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그가 그들의 집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의 시작처럼 보였다. 안나는 나중에 심리학자에게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발자국 소리, 다른 목소리, 벽 너머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들 셋은 행복한 가족에 관한 영화처럼 살았다. 마크는 서랍에 새 액자에 넣은 사진을 걸었다. 정원에서의 셋, 햇빛, 미소. 부엌에는 항상 3개의 컵, 3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했다.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야외로 나갔다. 안나는 단일을 근처 학교에 등록시켰는데 그곳은 그녀 자신이 한때 역사를 가르쳤던 곳이었다. 교사들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절제되어 있다. 자료를 빨리 배운다. 다른 아이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회의에서 그는 보통 칭찬을 받았다. 반 친구들도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앉아서 뭔가를 그리는 것을 선호하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소년이었다. 마크는 적응을 돕기 위해 그에게 강아지를 사주었다. 골든 리트리버를 사서 가족의 사랑을 받는 반려견이 되었다. 그 시기의 사진에는 그들이 셋이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다. 안나는 나중에 친구에게 그것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행복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차분함 뒤에는 이미 그때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작은 이상한 점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는 결코 질문하지 않았다. 과거에 관심이 없었고 어디로 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때때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단지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다. 안나는 이것을 수줍음, 성격의 특성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크는 여러 번 그녀에게 그의 시선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당혹감이 아니라 마치 관찰하는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이 점검을 실시했고 적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학교 문서에 첫 번째 이상한 언급이 나타났다. 심리학자의 일지에 안나 베트로바의 상담 기록이 있었다. 거기에는 짧은 기록이 있었다. 이유, 정서적 반응 부재, 차가운 행동, 기쁨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음, 접촉을 추구하지 않음. 심리학자는 몇 차례 상담을 제안했다. 단일은 동의했지만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냥 침묵했고 대화 상대를 지나쳐 바라보았다. 상담 결과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정서적 소외가 관찰됨.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림. 아마도 외상 후 행동일 것. 안나는 결론 사본을 가져갔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마크에게도. 그 순간 그녀는 이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결정했다. 모든 것을 적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들의 집에서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공식적인 증거였다. 그 몇 달의 사진에서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진에서 다닐은 미소 짓지 않는다. 그는 그냥 렌즈를 바라본다. 차분하게, 고르게, 표정 없이. 그때는 성격의 특성처럼 보였다. 나중에 이것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불안한 신호로 끝난 그들의 첫 해가 끝났다. 그 당시 무해해 보였던 모든 것이 나중에 명백해질 것이다. 단지 아무도 명백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다. 수사관들이 초기 조사 후 베트로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과제는 간단했다. 문서에 대한 세부 조사를 수행하는 것, 사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의료 서류, 보험 계약서, 학교 증명서. 집은 질서정연했고 거의 무균실 같았다. 하지만 2층 안나의 작업실에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책상이었다. 너무 깔끔해서 마치 최근에 닦은 것 같았다. 중간 서랍에 학교 공책 더미 아래 간단한 플라스틱 폴더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마커로 단일, 심리학자라고 쓰여 있었다. 보통 이러한 발견은 관심을 끌지 않는다. 모든 가족에게는 자신의 서류가 있다. 하지만 수사관이 폴더를 열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안에는 개인 전문가의 결론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비극이 일어나기 약 석 달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표지에는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의 서명과 도장, 그리고 간단한 특성이 있었다. 맨 위 줄에는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부모가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은 건조한 전문적인 언어였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가 눈을 찔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대상은 피상적인 사회적 반응을 보인다. 정서적 개입이 최소한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관찰할 때 공감이 없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행동은 조작적 특성을 보인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성인의 신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권장사항 섹션의 마지막 문구는 특히 가혹하게 들렸다. 애착장애 및 가능한 반사회적 경향에 대한 심화 진단 실시가 권장됨.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불안한 신호였다.
안나가 판단하건대 비밀로 간직했던 결론은 다음을 나타냈다. 문제는 마크의 추락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이 가족의 누군가는 이미 소년의 행동에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파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계속되지 않은 것 같았다. 자료에서 후속 방문에 대한 증명서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서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되었고 수사관들은 그것을 당기면서 다른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이전의 사건이 사고처럼 보였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불가피한 결말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처럼. 그 다음 학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관리 일지에서 지난 학년도의 짧은 기록을 찾았다. 건조한 문구였다. 교실에서의 사건, 동물의 죽음, 책임자, 미확인. 아이들이 생물학 교실에서 키우던 학교 햄스터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의 말에 따르면 그날 우리를 창턱에 치웠고 수업이 끝날 무렵 동물이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그날 그것에 관심을 보인 유일한 사람은 다닐이었다. 그는 교사가 물건을 치우는 동안 동물을 안아도 되냐고 물었다. 직접적인 죄책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처리되었다. 경찰에게 이 사실은 그 자체로가 아니라 맥락에서 중요했다. 학교 사건, 심리학자 방문, 행동의 이상한 점, 이 모든 것은 가족 내부의 긴장이 몇 달 동안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지만 이상적인 그림의 외관 뒤에는 오랜 내적 갈등이 숨어 있었다. 안나는 판단하건대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마도 들은 것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아마도 보호기관의 주의를 끌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크는 나중에 통신으로 확인되듯이 개인 전문가의 결론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 보고서가 수사관의 책상에 놓였을 때 수사는 공식적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우연한 추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극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무도 알아채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된 집에 관한 것이었다. 각각은 그 자체로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합쳐지면 불안한 신호체계로 구성되었다. 그 순간 수사는 이 폴더가 그들을 얼마나 멀리 이끌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깔끔한 공책에서 바닥의 우연한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매우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로 밝혀질 이야기의 폭로가 시작될 것이었다. 안나 베트로바는 사건 후 몇 시간 만에 신문을 위해 연행되었다. 수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심한 충격 상태에 있었다. 그날 밤 당직이었던 의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말이 혼란스럽고 반응이 감정적이며 주기적으로 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를 진정시키자 첫 번째 조서가 시작되었다. 안나는 저녁에 모든 것이 평온했다고 말했다. 마크는 계단의 난간을 고치고 있었고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닐은 위층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비명, 짧은 쿵소리, 그리고 침묵.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갔고 남편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사고처럼 보였다. 구급차는 18분 후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도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즉시 맞지 않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당직 수사관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바닥에 흩어진 수십 개의 유리 구슬이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은 보드게임 세트에서 판매되지만 집에서 비슷한 것을 찾지 못했다. 질문은 간단했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안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처음 본다고 대답했다. 아마도 오래된 장난감의 어떤 소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비슷한 구슬들이 다닐의 방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책상에는 같은 다채로운 마블로 반쯤 채워진 깡통 상자가 있었다. 그중 몇 개는 마치 최근에 떨어진 것처럼 바닥에 바로 놓여 있었다. 수사관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이 버전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것을 검증이 필요한 가능한 세부사항으로 기록했다. 그 후 사회복지사와 교육심리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닐과의 대화가 예정되었다.
이 조사의 조서는 사건 자료에 보존되어 있다. 짧지만 중요하다.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단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방에 있었어요. 비명이나 추락 소리를 들었냐는 추가 질문에 아니요. 저는 음악을 켜놓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검증 결과 헤드폰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고 플레이어가 작동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구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멈춤 없이 대답했다. 전에 가지고 놀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계단 아래로 굴러갔을 거예요. 그의 말에서 모순을 찾지 못했다. 행동은 고르고 억양은 차분했으며 시선은 직접적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정서적 반응이 최소한이지만 부자연스럽지는 않음이라고 기록했다. 수색에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 되었다. 그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었고 동시에 검증할 수도 없었다. 난간과 계단을 조사했을 때 우연히 추락을 설명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충격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크는 발을 헛디디지도 않았고 미끄러지지도 않았다. 마치 그냥 균형을 잃은 것 같았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유리 구슬들은 우연이기에는 너무 명백해 보였다. 수사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다. 손에는 행동의 불안한 특성이 기록된 심리학자의 공식 결론이 있었다. 소년의 방에서 나온 것들과 일치하는 물리적 증거인 구슬이 있었다. 사건의 우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용의자로 인정될 수 없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사망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수사관들은 이미 이 집에서 일상적인 비극보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침묵 뒤에는 계획된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그들이 밝혀내야 할 차가운 내적 논리가 있었다. 이 순간부터 다닐 베트로프의 이름이 모든 보고서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용의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건이 구성되는 중심 인물로서. 그리고 비록 공식적으로 그가 사건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모든 새로운 사실이 수사를 매입할 게 있는 집에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했다. 초기 신문 후 수사관들은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외부에서 가족을 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웃들부터 시작했다. 그 지역은 조용했고 단층 집들, 잘 관리된 잔디밭, 이웃들이 서로를 수년간 알고 있었다. 베트로프 가족은 모범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스캔들도 없고 파티도 없고 항상 친절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이 외적인 정상성 뒤에는 속삭임으로만 이야기되는 것들이 숨어 있었다. 건너편 집 이웃의 말에 따르면 약 6개월 전부터 베트로프 부부는 누구와도 소통을 멈췄다. 그 전에는 안나가 자주 이웃들을 채 초대했고 때때로 마크는 집안일을 도와주며 문을 고치고 잔디를 깎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끊긴 것처럼 집 문은 거의 항상 닫혀 있었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저녁에 창문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대화도. 그들은 달라졌어요. 이웃이 말했다. 마크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우울해 보였어요. 제가 한번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을 때 그는 그냥 힘든 시기일 뿐이에요 라고만 말했어요. 가족의 친구이자 마크의 학교 전 동료는 비극 2주 전에 그가 불평했다고 말했다. 집이 긴장되어 있다고. 양육의 어려움을 언급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계에 있었어요. 동료가 회상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대화들은 나중에 사건 자료에 포함되었다. 수사관들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 당시 가족은 사실상 고립 상태에 있었다. 친구도 없고 소통도 없고 지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 오랫동안 몰랐던 에피소드가 드러났다. 이것을 말한 것은 인근 거리의 이웃, 때때로 근처에서 자기 개를 산책시키던 노부인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달 전 안나는 그들에게 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단일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게. 처음에는 그냥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다. 지역을 수색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보호소에 전화했다. 단일은 이웃에게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나는 그때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마크는 몇 주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결과가 없었다. 수사관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집 뒤편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단일이 자주 혼자 시간을 보냈던 뒷마당을. 거기 땅은 고르지 않았고 울타리 옆 먼 구석에 최근에 판 흔적이 보이는 곳이 있었다. 처음에는 오래된 퇴비라고 생각했지만 흙의 위층을 제거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약 50cm 깊이에서 개의 유해를 발견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2달 전에 실종된 바로 그 골든 리트리버였다. 수색의 이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단순히 정서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미 다른 수준이었다. 범죄 심리학자의 결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동물 학대 사례는 종종 반사회적 행동의 초기 징후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미성년자의 동물에 대한 잔인한 취급 사례는 종종 반사회적 행동의 초기 표현이다. 그러한 행동은 공감의 부재와 결과에 대한 통제를 보여주며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성격 특성의 지표가 된다. 이후 수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비극의 날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모든 에피소드, 모든 이상한 점, 심리학자 방문에서 개의 실종까지 이제 하나의 사슬의 고리로 간주되었다. 수사관이 안내게 검시 결과를 발표했을 때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단 하나만 말했다. 저는 그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나인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실종된 개의 에피소드는 가족의 비밀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형사사건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었다. 이 집에서 일반적인 양육의 틀을 훨씬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확인된 증거.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의혹은 더 이상 조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섭도록 논리적인 그림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비극 후 단일은 보호기관에 감독해 남았다. 매일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다. 상실을 경험한 다양한 가족들을 본 경험이 많은 여성. 하지만 그녀조차도 나중에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사건 후 첫 며칠 동안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서적 반응이 없음. 소녀는 차분하게 행동하며 발생한 일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보임. 사망한 사람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만 동시에 불안이나 두려움의 징후를 보이지 않음. 사회복지사가 그날 저녁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냥 일어나서 저는 그것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장례식 다음 날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하며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새 게임을 사도 될까요? 제가 원했던 것이 어제 출시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도전처럼 들렸다. 무례함이 아니라 마치 그가 발생한 일에서 동정이나 슬픔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이 이 에피소드를 수사부에 전달했을 때 단일의 행동은 공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고 정서적 반응이 결여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수사는 그와 추가 대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범죄 심리학자가 참여했다. 조작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이전에 일했던 약 50세의 남성 경험 많은 전문가는 나중에 이 만남을 경력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로 묘사했다. 대화 중 단일은 질문에 거의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 대신 말했다. 그게 사고였다고 확신하세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질문에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왜냐하면 당신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단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봤어요? 그는 신문 절차에 관심이 있었고 누가 미성년자를 신문할 권리가 있는지 물었으며 경찰이 변호사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치 그가 미리 이것에 대해 읽은 것처럼 보였다. 몇 번 수사관의 개인적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려고 시도했고 마치 그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 같았다. 심리학자가 주제를 바꾸려고 했을 때 다닐은 말했다. 당신은 단지 제가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범죄학자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났다. 대상은 높은 지능, 분석적 사고, 정서적 분리를 보인다. 행동 통제 및 조작 전략 능력이 있음. 다시 말해, 그는 신문 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처럼 행동했다. 증인이 아니라 수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참가자처럼.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보호부에 공식 불만이 접수되었다. 작성자는 다니엘 자신이었다. 더 정확히는 문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텍스트에는 경찰 직원들이 압력을 가하고 사고에 대해 아이를 고발하려고 시도하며 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불만은 오류 없이 법적 조항의 정확한 문구로 유능하게 작성되었다. 검증 결과 텍스트를 작성한 날 그가 가정용 컴퓨터를 사용했고 브라우저 기록에 다음과 같은 검색 쿼리가 남아 있었다. 수사관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미성년자 신문 규칙,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이 문서는 사회보호부에 제출되었고 법적으로 공식 허가 없이 반복 신문을 차단했다. 본질적으로 다닐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신과 수사 사이에 장벽을 세웠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 그들 앞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단계를 계산하며 그를 보호해야 하는 바로 그 법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보호 아래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범죄 심리학부는 공식적으로 다니엘을 관찰이 필요한 사람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일어난 일이 우연일 수 없다는 버전의 일부가 되었다. 수사는 처음으로 주요 용의자가 단지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그는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고 한 걸음씩 규칙과 약점을 모두 아는 낯선 게임처럼 연구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다니엘이 의식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집은 이미 여러 번 조사되었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연구하기로 했다. 공책에서 전자기기까지. 그의 방에서 표준 세트를 압수했다. 학교 공책, 책, 만화책 몇 권, 조립식 장난감, 보드게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메모도 없고 공격성이나 이상한 관심의 흔적도 없었다. 평범한 질서, 깔끔하게 접힌 물건들. 마치 모든 것이 검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처럼. 첫눈에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것을 나타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기술 장비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2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태블릿과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 둘 다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표준 조합을 입력하려는 시도는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어머니조차도 다니엘이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몰랐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기술 장비를 사이버 범죄 수사 연구소로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틀 만에 비밀번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첫 번째 분석 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삭제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삭제되었다. 브라우저 기록이 지워지고 임시 파일이 제로화되고 휴지통이 비워졌다. 그의 나이의 소년에게 이것은 너무 의식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시스템 로그에는 삭제된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전문가들은 전체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을 찾았다. 복원된 쿼리의 조각들 사이에서 지난 3주 동안 검색 엔진에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문구가 발견되었다. 일부는 무해했다. 집의 계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지,
사람을 세게 밀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그 다음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쿼리를 찾았다. 그 중에는 계단에서의 추락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방법, 맛과 냄새가 없는 가정용 독, 러시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10살 소년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시간 스탬프 분석 결과 이러한 쿼리는 비극 2주 동안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부모가 이미 잠든 늦은 밤에 만들어졌다. 컴퓨터가 몇 분 동안 켜졌다가 바로 연결이 끊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처럼. 전문가들은 또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 초안을 복원했다. 그것은 삭제되었지만 조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메모처럼 짧은 문구들이 있었다.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라. 모든 것이 추락처럼 보여야 한다. 계단에 미리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파일은 사건 8일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수사는 더 이상 일상적인 비극의 버전을 고려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소년이 미리 행동을 계획하고 세부 사항을 계산하며 책임을 피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전문가 검사의 자료가 수사관의 책상에 놓였을 때 사건을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문구가 바뀌었다.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사망 대신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가 저지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행위. 법적으로 이것은 복잡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 사건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색에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나타났다. 고의의 디지털 증거. 이 순간부터 수사는 비극에 관한 사건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현상 연구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정확히 어떻게 모든 것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관심사는 왜였는가? 사이버 전문가 검사의 데이터가 공개된 후 수사는 다음 단계를 밟을 필요성 앞에 서게 되었다. 형식적으로 사건 당시 단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사건을 법원에 넘길 수 없었다. 그래서 절차상 결정이 내려졌다. 포괄적인 법정 정신과 검사를 명령하는 것. 법원 명령에 따라 그는 위원회에 감독해 전문 폐쇄 시설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의 과제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지, 결과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 의도와 장애, 냉정한 계산과 병리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관찰은 30일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매일 질문을 받고 테스트를 받고 행동 실험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관찰받았다. 의사들은 심각한 장애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기를 기대했다. 망상, 환각, 충동성. 하지만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공식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음, 지적 발달이 연령 기준을 앞서감, 행동이 조직되어 있고 말이 논리적이며 기억이 보존됨.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서에서 그 다음에 나온 문구들은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서적 반응은 피상적이며 모방적 성격을 띈, 공감의 징후가 없음, 정서적 공명 수준이 매우 낮음, 대상은 도덕적 범주를 인식하지만 그것들의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심리학자들은 예를 들었다. 그에게 두려움이나 슬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는 감정을 올바르게 명명했지만 동시에 반응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사진 속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두려워해요. 하지만 아마도 자격이 있을 거예요. 다른 때에는 행동을 도덕적 평가와 일치시켜야 하는 테스트 중에 말했다. 만약 사람이 방해가 된다면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냥 결정이에요. 전문가 중 한 명은 나중에 인정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척하는 포식자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미친 잔인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정이 결여된 합리성이었다. 위원회의 최종 진단은 판결처럼 들렸다. 정신병증 정도에 달하는 정서의지 장애, 행위를 저지른 당시 대상은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인식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결과를 예견했음. 법적으로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 그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연령이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과적 관점에서 그의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감정 폭발도, 붕괴도, 질병도 아니었다. 결론이 수사위원회에 도착했을 때 사건에서 마침내 완전한 삼각형이 완성되었다. 이 결론은 전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법적 면책과 심리적 의식이 만나는 상황과 마주했다. 그들은 그를 가둘 수 없었지만 무죄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내 사망 수사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질문으로 변했다. 행위를 끝까지 이해하면서 저지르지만 법에 따라 대답할 나이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사가 전문가들의 결론을 받았을 때 마침표가 거의 찍힌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를 가둘 수 없었지만 무죄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내 사망 수사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질문으로 변했다. 행위를 끝까지 이해하면서 저지르지만 법에 따라 대답할 나이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사가 전문가들의 결론을 받았을 때 마침표가 거의 찍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마지막 확인을 주장했다. 형식적이지만 필요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생물학적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즉, 유전. 이 순간까지 단일의 개인 파일은 닫혀 있었다. 입양의 비밀, 법, 개인 데이터 보호,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볼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공식 요청이 보내졌다. 결정문에는 명시되어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 및 정신유전학적 요인 확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일주일 후 답변이 왔다. 기밀 등급이 찍힌 보관 폴더가 수사관의 책상에 놓였다. 오래되고 15년 전 도장이 찍힌 누렇게 변한 서류들, 어머니, 항목에는 오래전에 바뀐 성, 주소 없음. 문서에서 다음이 나왔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아이를 포기했다. 의사의 짧은 메모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그 다음 다른 성, 생물학적 아버지. 중상 해죄로 유죄 판결. 2번의 형기, 하나는 무기를 사용한 싸움으로. 교정시설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충동적이고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함, 조작 경향이 있음, 정서적으로 차가움. 그는 단일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석방되었다. 그 후 흔적이 사라진다. 수사관들이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사건의 새로운 버전이 나타났다. 아마도 소년에게 일어난 것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연쇄의 연속일 것이다. 유전적 소인, 유전적 차가움, 바이러스처럼 전달되는 어떤 내적 결함. 이 가설은 임시 설명이 되었다. 일부에게는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나온 피의 잘못이다. 언론에서 나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날 것이다. 범죄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운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수색의 그러한 말은 단지 신화일 뿐이다. 그들은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 정신과 의사위원회는 유전이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에 냉정하게
유전은 특정 형태의 행동 편차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행위의 성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특징인 충동적 공격성과 대상이 보인 계산적 태도는 다른 본질을 가진다. 첫 번째는 폭발, 두 번째는 통제. 보고서의 다른 섹션에는 중요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단일의 행동의 기초는 병리학적 붕괴의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세상과의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의식적 선택이다. 그의 행동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병리학적 붕괴의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전학은 구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유산으로 설명된다는 버전은 무너졌다. 수사 앞에 다시 유일한 현실이 남았다. 강요 없이, 질병 없이, 외부 압력 없이 의식적으로 행동한 사람. 이 순간은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인식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정당화가 발견될 것이라고 여전히 희망했던 수사관들은 다음을 이해했다. 그들 앞에는 환경의 산물도, 시스템의 오류도, 누군가의 비극적 운명도 아니다. 그들 앞에는 길을 선택한 인격. 이 정보가 공개된 후 사건은 법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 심리학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수색에 남은 것은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뿐이었다. 유전 버전의 실패 후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과거로. 유전적이 아니라 전기적. 성격을 형성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리고 본성이 아니라면 아마도 어린 시절. 공식적으로 단일의 파일에는 입양 전에 어떤 불안한 에피소드도 없었다. 보육원 사호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고 비갈등적.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깔끔함. 집단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우려를 일으키지 않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수사관 중 한 명이 개인 파일뿐만 아니라 시설의 내부 문서도 확인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검찰청에 요청이 들어왔다. 단일이 기관에 있던 모든 연도의 사고 일지와 의료 기록을 제공하라. 형식적으로 이것은 관료적 일상의 위반이었다. 보통 아무도 먼지가 쌓인 표지의 오래된 일지를 파헤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낡은 번호 아래의 권 중 하나에서 부주의한 필체로 작성된 기록을 찾았다. 놀이터에서의 사건. 학생 V, 7세. 철봉에서 떨어져 팔뚝골절. 목격자 베트로프 D, 7세. 버전 우연한 추락.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페이지 하단의 메모가 시선을 멈추게 했다. 아이는 보육교사 앞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했음. 원장과 단독으로 이야기하기를 요청함. 대화 후 아무도 잘못이 없다고 진술함. 수사관들은 이미 은퇴한 원장을 찾았다. 그녀는 그 사건을 희미하게 기억한다고 인정했지만 단일의 얼굴은 기억했다. 차분하고 거의 무관심했다고. 그때 그녀가 놀란 것은 그가 두려움도 후회도 보이지 않고 단지 그가 더 이상 내 장난감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라고만 물었다고 했다. 그 후 주제는 닫혔다. 수사는 바로 그 놀이터에서 다친 소년이 살아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다. 그를 찾았다. 그는 자랐고 다른 입양 가족에서 살고 있었으며 과거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왜 왔는지 이야기하고 베트로프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가 저를 밀었어요. 우리는 장난감 차 때문에 다퉜어요.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그냥 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마냥 말하면 더 나쁘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의 반응을 기록했다. 손이 떨렸지만 말은 일관성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기억은 우연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존했다. 이 에피소드는 수색의 단일의 행동이 자발적이 아니며 베트로프 가족의 트라우마의 결과가 아니라는 첫 번째 확인이 되었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패턴. 이 사건 후 수사관들은 기관의 모든 보고서를 재검토했다.
단일이 여러 번 이상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성격 불일치 때문에 계속 룸메이트가 바뀌었다. 보육교사 중 한 명은 소년이 다른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기를 좋아했지만 자신은 거의 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사람은 그가 자주 어른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처벌에 대해,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해고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사라지게 하되 죽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그때는 아무도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아이가 단지 너무 많이 읽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일어난 일의 배경에서 모든 것이 다른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철봉 사건, 차가운 질문들, 분리. 이것은 별개의 이상한 점들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히 나타날 행동의 첫 징후였다. 수사관들은 이 에피소드를 유사한 행동 방식을 나타내는 이전에 고려되지 않은 사건으로 사건 자료에 포함시켰다. 법적 의미에서 이것은 무게가 없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열쇠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입양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러한 자료들이 폴더에 놓였을 때 사건은 단순히 베트로프 가족의 비극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보육원 침실의 구석에서 형성된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다. 아기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성숙하는 이야기, 관찰하고 듣고 배우면서. 다음 수사 단계는 전문가들에게조차 이해되지 않았던 것에 대답해야 했다. 왜? 최종 만남은 폐쇄된 방에서 진행되었다. 카메라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속기사와 2명의 전문가만, 법정 정신과 의사와 수사관.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거의 실험실 같았다. 만남의 목적은 자백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증거와 결론이 수집되었다. 단지 그가 속임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필요했다. 정신과 의사는 평범한 억양으로 차분하게 시작했고, 이것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최종 막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료들을 하나씩 고르게 읽어나갔다. 마치 지침을 읽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나열했다. 복원된 검색 쿼리, 이웃들의 증언, 심리학자의 보고서, 마당의 발견. 단일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곧게 앉아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순간 그가 관찰 대상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관찰 대상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보육원에서 다른 소년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무언가가 변했다. 입술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움직임, 짧은 들숨, 마치 가까스로 억제된 짜증처럼.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안다. 단일은 눈을 내리고 조용히 거의 감정 없이 말했다. 그가 결국 말했구나. 이 문구는 자백이 아니라 사실, 진술처럼 들렸다. 놀라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짜증만. 마치 누군가 암묵적인 규칙을 위반하고 게임을 위반한 것처럼. 심리학자는 즉시 이것을 기록했다. 톤은 건조했고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나중에 조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날 것이다. 속임수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함. 초래된 피해의 사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없었음. 그 다음 대화는 신문이 아니라 체스 경기를 담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반응을 관찰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베트로프 부부에 대해, 그들의 도움 의지에 대해, 신뢰에 대해, 그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어떤 말도 반응하는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직 수사관이 말했을 때만. 당신은 마크가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나요? 방의 침묵이 마치 밀도가 높아진 것 같았다. 단일은 고개를 들어 말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너무 많이 명령했어요. 문구는 악의의 흔적도 없이 감정도 없이 들렸다. 그냥 설명처럼.
손에는 도전도 없었지만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진술, 마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제거한 성가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후 그는 다시 침묵했고 무릎에 손을 모았으며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는 대화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명했다. 세션은 끝났다. 말해야 할 모든 것을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백했다면 보여줬을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었다. 이 짧은 문구는 사건 역사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법적 무게가 없었다. 그 안에 죄책의 인정이 없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모든 것을 닫았다. 그 안에는 수사가 수개월 동안 이해하려고 했던 것의 반영이 있었다. 그들 앞에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내적 연결이 결여된 사람. 나중에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에 건조하지만 정확한 문구가 나타날 것이다. 증거의 총합을 제시받았을 때 대상은 냉정한 합리성, 정서적 공명의 부재,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그것들에 대한 무관심을 보인다. 행동은 반사회적 인격의 안정적인 특성을 증언한다. 이 만남 후 사건은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전문가들은 결론에 서명했고 수사는 자료를 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그 마지막 대화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침묵 후에 그의 무관심한 시선과 한 문구 후에 방에는 오랫동안 질문이 떠돌았다. 법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의미를 잃었을 때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이해는 유리처럼 차갑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베트로프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살인사건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외적인 침묵 뒤에 절대적인 공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마지막 정신과 의사와의 대화 후 베트로프 사건은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수사위원회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집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말, 모든 디지털 흔적이 하나로 구성되었다.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건조하게 보였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 담당 수석 수사관이 서명한 기소 결론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범주의 틀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성되었다.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단일 부위, 미리 계획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사망을 초래한 사건의 관계자. 인간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다음을 의미했다. 그는 단지 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다. 자료를 법원에 넘길 때 복되는 긴 폭풍 후에만 있는 침묵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앞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그들의 관심사이기를 멈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것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지만 도덕적 무게는 내부에서 모든 것을 본 사람들에게 남을 것이다. 기소는 5가지 주요 증거 블록에 구축되었다. 첫 번째, 의도의 존재. 바로 전문가들이 복원한 검색 쿼리들, 계단에서의 추락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방법, 맛과 냄새가 없는 가정용 독, 10세가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삭제된 브라우저 기록에서 발견된 이 줄들은 마치 낯선 사고의 창문 같았고 차갑고 일관적이었다. 두 번째 항목, 메커니즘의 존재. 계단 참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들은 그의 방에 있던 것들과 구성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분석 결과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라 사고의 외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선택된 계획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항목, 안정적인 행동의 존재. 그가 속임수로 지하실에 가둔 개화의 사건, 그리고 추락 후 다른 소년이 다친 보육원의 이야기. 이 두 에피소드는 그의 행동이 단일 폭발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갈등, 처벌, 흔적 은폐. 네 번째, 정신과적 결론.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행위 당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인식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결과를 이해했다. 붕괴도 없었고 감정 폭발 상태도 없었다.
모든 것이 통제 아래 한 걸음씩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항목, 동기의 간접적 확인. 정신과 의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말한 문구. 그는 너무 많이 명령했어요. 그것은 자백에 힘이 없었지만 사건의 맥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차가운 설명처럼 들렸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중 어떤 고리도 빼낼 수 없는 사슬을 형성했다. 그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모두 함께 완전하고 폐쇄된 그림을 만들었다. 수사는 사고 버전이 최종적으로 반박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제 모든 것이 외부의 압력 없이 저질러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계획된 행위를 가리켰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 법원 앞에 러시아법이 거의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놓였다. 여건상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형사 책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었다. 법이 재판을 허용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식적 행동의 모든 징후로 그는 성인처럼 행동했다. 이 사건은 전례가 되었다. 그 안에서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현실이 교차했다. 법의 문자와 정의에 대한 인간적 감각. 수사관들은 법원이 단순히 죄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법이 서류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의식상으로는 성인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다닐 베트로프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법이 악을 위반하지 않고 단지 잘할 시간이 없었을 때 정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로 변했다. 사건이 법정에 도달했을 때 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주요 장면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실에 대한 심리가 아니었다. 이제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공판에 안나 베트로바가 소환되었다. 이야기가 시작된 사람. 한때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녀의 증언은 법적이 아니라 전체 과정의 인간적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법정에 들어왔다. 마치 모든 발걸음이 힘들게 내디뎌지는 것처럼 손에는 깔끔하게 접힌 서류들이 있었지만 그것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거의 초연하게 다니를 처음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용하고 주에 깊고 약간 경계하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였고 예의 바르게 말했으며 단어를 선택했다. 그때 그녀에게는 그 안에 특별한 성숙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그녀는 이해했다. 이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예의로 위장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집에서의 삶을 묘사했다. 모든 것이 기쁨과 희망으로 시작된 방법, 점차 그 안에 포착할 수 없이 낯선 무언가가 나타난 방법. 어느 날 밤중에 누군가 단지 그녀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말없이 움직임 없이 서 있었던 것에서 깨어난 방법.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입양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믿기에 허락하지 않았다. 말이 그녀에게 힘들게 나왔고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녀는 견뎠다. 판사는 끼어들지 않았다. 수사관은 질문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해했다. 여기는 신문이 아니다. 이것은 고백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안나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쓴 모든 출판물이 인용할 말을 했다. 저는 글을 보면서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공허를 봤어요. 이 문구는 판결처럼 들렸다. 비록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정에는 누군가 조용히 서류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있었다. 법정 정신과 의사는 모든 말을 기록했지만 그조차도 나중에 그녀의 이야기에서 추위를 느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다닐 자신은 그녀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다. 공판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 중 피고인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발표자 쪽을 쳐다보지 않았으며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했음. 종이에는 반복되는 기하학적 도형. 그는 말에도 침묵에도 시선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일어나는 일이 그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그는 연필을 돌렸다. 마치 잘 깎였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의 주위에서 일어났지만 그와 함께는 아니었다. 이 순간은 모든 전문가 결론의 생생한 확인이 되었다. 정서적 분리, 공감의 완전한 부재, 공감 능력의 결여. 판사가 안내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네, 입양 취소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러한 결정이 드물지만 법이 이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주요 사건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법원은 청구를 승인했다. 그리고 판사가 입양 결정을 취소함. 당사자 간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종료됨을 낭독했을 때 이 가족의 법적뿐만 아니라 인간적 이야기도 끝났다. 안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그리고 다닐은 앉아 있었다. 마치 무관한 것을 듣는 것처럼 차분하게. 그의 얼굴에서 어떤 근육도 떨리지 않았다. 이 순간은 사건 자료에서 나중에 법적 폭로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사랑, 신뢰,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가족의 꿈은 빈 형식으로 변했다. 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문서. 하지만 수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다. 법이 재판할 수 없지만 양심이 놓아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사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접근했다. 11월 5일, 모든 것이 끊긴 바로 그날 저녁의 사건 재구성. 안나 베트로바의 말에 따르면 아침은 차분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심때 집에 긴장이 생겼다. 마크는 단일의 방 정리 문제로 지적을 했다. 첫눈에 평범한 가족 장면, 수천 개 중 하나. 하지만 바로 이 날에서 수사관들은 일상적인 세부 사항이 촉매제로 변한 지점을 보았다. 안나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기분이 상했고 방에 틀어박혔으며 하루 종일 저와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정리되지 않은 공간만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마크는 그에게서 태블릿을 빼앗고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닐에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말했듯이 권력의 시연이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부모의 말에 대답하기를 멈췄고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 차분함이 그의 내적 결정의 시작이었다. 수사 데이터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그는 자기 방으로 갔다. 안나는 부엌으로 갔다. 차를 준비하러. 마크는 서재로 올라갔다. 일을 마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 20분도 지나지 않았다. 이 강력의 단일은 옷장에서 투명한 유리 구슬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보드게임에 남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던 바로 그것. 수사관들은 나중에 계단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그것들의 흔적이라고 결정할 것이다. 그는 복도로 나갔고 판단하건대 매우 조용하게 행동했다. 부드러운 저녁빛이 떨어지고 아래에서 보면 알아차릴 수 없는 구역인 계단 위쪽 계단에 구슬들을 뿌렸다. 이후 재구성에서 보여진 모든 행동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불필요한 소리도 없었다. 서두른 흔적도 없었다. 그 후 그는 방으로 돌아가 헤드폰으로 음악을 켰다. 헤드폰은 그의 방패가 되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주목할 것이다. 큰 음악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소리에 대한 알리바이가 형성된다.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서재에서 마크를 불렀다. 안나가 이야기했듯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불안 없이 들렸다. 그는 요청했다. 아빠, 위쪽 선반에서 책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요청도 두려움도 없는 평범한 문구였다. 그냥 일상적인 호소였고 그 뒤에는 정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마크는 서재에서 나와 아래로 내려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몇 초는 안나의 증언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녀는 큰 충격 소리, 추락 소리를 듣고 그리고 침묵을 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닐은 이 순간 자기 방에 남아 있었다. 그는 뛰쳐나가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단지 몇 분 후 안나가 비명을 질렀을 때 나와서
위층에 서서 관찰했다. 얼굴에는 두려움도 당혹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주에만. 나중에 수사 실험에서 사건의 재구성은 확인했다. 모든 것이 일치한다. 구슬들의 위치, 조명 각도, 미끄러짐이 일어난 장소, 심지어 그가 미리 자기 방의 창문을 열었다는 사실까지도 거리 소음이 들리고 음악이 다른 모든 것을 가렸다고 말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은 결론을 내렸다. 행동의 순서는 충동성을 배제한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 시간 계산, 장소 준비, 알리바이 만들기. 모든 것이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며 행동하는 성인처럼. 이 재구성은 사슬의 마지막 고리가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완성시켰다. 11월 5일 저녁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린이의 침묵 뒤에 성인조차도 항상 인식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차갑고 체계적인 정신이 숨어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원인 찾기를 멈췄다. 그것은 시도가 되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려는. 베트로프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는 단지 이틀 동안 지속되었다.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자체는 짧고 거의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것의 무서운 본질이 있었다. 모든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반박할 것이 없으며 법원에 남은 것은 명백한 것을 기록하는 것뿐이었다. 결정이 발표된 날 법정은 거의 비어 있었다. 오직 판사, 검사, 지정된 변호사, 그리고 미성년자 위원회 대표만 있었다. 안나 베트로바는 참석을 거부했다. 그녀는 법정에 소환하지 말고 그녀가 있을 때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서면 진술을 보냈다. 서기는 결론, 증명서, 특성을 낭독했다. 목소리가 단조롭게 들렸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단어가 침묵 속으로 더 강하게 박혔다. 평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되었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역설적이었다. 법원은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 제1공고조에 규정된 범죄의 징후를 포함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실제로 단일 베트로프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의 행위는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판사는 이 사건에 영원히 남을 핵심 문구를 발음했다.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음. 법적으로 이것은 하나를 의미했다. 범죄는 있지만 범죄자는 없다. 사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에게 교육적 성격의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법의 관점에서 최대한 가능한 것이었다. 법원은 그를 안정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미성년자를 위한 폐쇄형 특수교육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명시되어 있었다. 조치는 정서의지 장애의 교정,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 모델의 형성 및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지정됨. 실제로 이것은 의미했다. 교육이 오래전에 통제로 대체된 24시간 감시가 있는 폐쇄된 기숙사에 배치하는 것. 기간, 법으로 규정된 최대. 성년이 될 때까지. 간단한 언어로 번역하면 8년. 외부에서 문이 잠기고 창문이 절반만 열리는 벽 안에서의 8년.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사건을 닫았고 검사는 서류를 모았다. 오직 조서에만 마지막 기록이 남았다.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함. 단일은 법정에서 나갔다. 수갑도 없고 호송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는 수감자가 아니다. 그는 단지 특별 유형의 시설로 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들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발생한다. 법은 8년이 재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건을 다룬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대화에서 인정했다. 이것은 시간이 치유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것은 공감이나 동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결과는 특히 불길하게 들린다. 그가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전과가 없는 시민으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전과도 없고 범죄자 지위도 없고 제한도 없다. 법 앞에서 깨끗하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는 아니다. 신문에서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의 눈을 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 벽 반대편에 있게 될 날까지의 카운트다운이 되었기 때문이다. 재판 후 안나 베트로바는 기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촬영되지 않았고 인용되지 않았으며 인터뷰를 위해 찾지 않았다.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그녀가 그녀의 삶을 파괴한 모든 것이 일어난 바로 그 지역의 집을 팔았다는 것이다. 한때 그녀가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했던 집은 이제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고 씻어낼 수 없는 과거로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10년 이상 일했던 학교에서 사직했고 거의 즉시 성을 바꿨다.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그녀를 몰랐고 바로 이것이 필요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기억도 없고 신문 헤드라인의 흔적을 끌고 다니는 성도 없이. 이전에 안나를 알았던 사람들은 재판 후 그녀가 이전 사람이기를 멈춘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한다. 이전에는 활기차고 생기 있는 눈으로 조용한 유머 감각이 있었다. 이후에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지만 마치 부재하는 것처럼. 그녀는 마크의 친척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번만 2년 후 그녀의 이름이 자선보고서에 나타났다.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돕는 기금의 자금 이체. 낯선 성 아래에 있었지만 그녀가 이사한 도시와 일치하는 우편 주소로.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마침표를 찍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공식 출처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평화를 얻지 못했다. 베트로프 부부의 이야기는 법조계와 심리학계에서 가장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출판물은 몇 달 동안 나왔다. 법률가들은 형사 책임 연령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논쟁했고, 심리학자들은 보호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교육자들은 어떤 설문지도 예의 뒤의 차가움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는 처음으로 일반적인 범주, 피해자, 유죄, 아이, 괴물가 작동을 멈춘 상황과 마주했다. 이 사건 후 보유권에서 점검이 시작되었다. 특히 피보호인이 보호 아래 넘겨지는 곳에서 결과는 불안했다. 많은 시설에서 심리 테스트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었고 보고서가 편리한 템플릿에 맞춰졌다. 단일이 양육된 바로 그 보유권, 사호의 여러 직원이 해고되었다. 문서에는 건조하게 쓰였다. 태만과 피보호인 평가에 대한 형식적 접근으로.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던 것에 대한 패치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가장 강력한 결과는 해고도 법안도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시스템이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과 일할 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처벌하고 격리하고 재교육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공감 메커니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재판하고 무엇보다 왜 지금 단일은 감독 아래 폐쇄된 시설에 있다. 그의 서류는 기밀이며 행동에 대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단지 그와 함께 심리학자, 교사, 사회적응 전문가들이 일한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공식 보고서에서 문구는 항상 같다. 행동의 역동성은 안정적임. 하지만 이 문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잘하고 성숙하고 책을 읽고 배운다는 것이다. 매년 그는 이 시설의 문이 열릴 나이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때 법적으로 그는 평범한 시민이 될 것이다. 전과 없이, 제한 없이, 과거 없이, 서류상으로. 그리고 사회는 그 사이에 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조항, 진단, 법적 문구 뒤에 한 가지 생각이 남아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야기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직까지 처음부터 나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교정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라는 단지 한때 이미 모든 단계를 계산했던 그 사람이 자유롭게 나와서 다시 세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